어저께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어저께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네네. 2018년인가요? 하루에 9명에게 9명에게 1,000만 원씩 쫙 빌렸잖아요. 네네.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어제 구자령 변호사가 두 번째 손님으로 나왔는데 초손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자령 변호사에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고 변호사 저한테 제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000만 원 빌려줘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세상을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변호사를 하면요 조금 이렇게 긁혀요. 어떻게 긁히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이 굉장히 애매한 금액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네. 한 10만 원, 20만 원 이거는 에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과한데 근데 안 빌려주면은 야 너는 변호사씩이나 돼가지고 그 돈도 못 빌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네. 떼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미리 쉴드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다음부터는 돈 빌려달라고 해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떼인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돈 안 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 변호사는 아직 좀 젊으니까 아직 덜 떼였나 봐. 아니 형님 먼저 쉴드 치시는 거예요? 형님 다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 아 이러려고 쉴드를 치신 거구나. 아니 근데 왜 말 돌리세요? 그 돈도 돈이지만 이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요 굉장히 네. 기분이 나빠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더라고. 네. 그래서 안 빌려줘. 알겠습니다. 내 통장도 마이너스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방송 보신 제 지인들이 저한테 농담 삼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좋겠다고 자기도 구자랑 변호사한테 돈 빌려야겠다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실수한 거야. 아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자랑 변호사 참 말만이라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돈 빌릴 일은 없겠죠. 예.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오늘 또 고자랑 변호사 아침부터 또 즐겁게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고자랑 변호사 방송을 안 보고 있겠지만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1,000만 원은 안 빌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혹 단계예요. 네네. 네, 아직 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까지 지금 여야 의원들이 협상을 해서 언제 날짜가 정해지겠죠. 보통 이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는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3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흘했어요. 아 실제로 왜냐하면 나흘 현장 검증 비슷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참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KBS 사장도 사흘 했었었고요. 사흘 했었죠. 네네. 네. 그래가 제가 그 법을 찾아봤는데 인사청문회 법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사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더 연장할 수도 있게끔.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장관급은 하루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좀 급이 다르니까 이틀 동안 하도록 했었는데 뭐 그 관행을 민주당에서 먼저 깼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 그 다음에 장관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임명 제청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벌써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6월 3일 뭐 4일이라고 치면 2주가 됐죠. 2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딱 2주쯤 됐나? 뭐 네. 그 정도 됐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군다나 이제 거대 여당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총리 인준 금방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갖다 질질 끄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뭐 사적 채무 의혹, 또 뭐 아들에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들을 받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아우 난감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그냥 의혹이라고 하더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제 직접 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본인은 김민석 후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도 의혹쯤은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하냐면요, 이른바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 이러이러하게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북한이 납득이 됩니까? 김주애가 몇 년생이냐면 2013년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면으로 보는 그 김주애 씨는 네네. 굉장히 성숙해 보이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김정은이 작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김주애도 이제 그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발육 상태가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2013년생인데 2013년생이면은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를 데리고 무슨 미사일 발사, 군함 어쩌고 저쩌고 희한한 데를 다 데리고 다니는 사회가 그게 북한이잖아요. 4학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도 내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내재적 접근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금전거래를 할 수 있지라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바라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북한식 방식인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청문회 딱 벌어졌을 때 진행이 될 때 그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관련돼서 차명 부동산 의혹도 있었고요. 차명 대출 논란도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보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었잖아요. 맨 처음에 보면 이 검증이 잘못된 것이냐, 검증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냐. 그런데 본인이 보면 지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논란이 있었다고 본인이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정면 돌파를 뭐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차명 대출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명 대출 저도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 명의 빌려가지고 돈 좀 빌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차명 대출의 실질적인 실체무자가 누구였느냐? 그 저축은행의 실소유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다음 그 저축은행이 망했어요. 아,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어디에 넘어갔느냐? 미래저축은행에 넘어갔는데 미래저축은행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축은행 같은데 망하면요,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있어봐가지고 아는데. 국민들의 세금 공적 자금이 엄청 투입되죠. 수천억 수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오광수 그 전 민정수석이 그 당시 뭐였냐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었어요. 그런 나쁜 저축은행 그 오너들 잡는 자리가 서울지검 특수부장인데 그런데 그 특수부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축은행 오너하고 짜가지고 그 BIS 비율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될 그 저축은행의 목숨을 한 1년 2년 정도 더 연장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적 자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난 거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덮어지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었으면요, 이것도 아주 그냥 그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파봐야 될 문제인데 그냥 이 정도로 뭐 덮이나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그 선에서 일단은 물러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경중은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안도 이게 의혹 수준,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도를 따지자고 본다면 제가 우광수 전 수석의 사안과 그리 뭐 그렇게 상황이 크게 다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왜냐하면 이거는 저축은행 그 BIS 비율 조작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을 더 해요. 큰 범죄다. 예,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 한일저축은행인가요? 저기 뭐 군산이가 거기 있던 저축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그 BIS 비율 조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더 끌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났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 어차피 그 저축은행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진 게 뭐냐면 2010년도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그때 터지잖아요. 맞아, 그 터졌죠. 그때 딱 그 전이에요. 직전 뭐 2008년 막 이맘때쯤에. 그런데 그 김민석 후보자 사건은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뭐 이렇게 저축은행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김민석 후보자 전과가 많거든요. 전과가 많은데 뭐 대표적인 전과가 그 뭐야 미 문화원 점거 사태 때 배후 조종했다 해가지고 징역 5년 뭐 몇 개월인가 그렇게 네. 중형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꼬박 몇 년을 살다가 뭐 사면 받고 복권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치고 네.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던 게 두 번 있었어요. 2002년 2002년에 재벌 그룹으로부터 SK 2억 원을 수수했죠. 네.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이때는 금액이 더 커져요. 7억 2천만 원. 이때는 재벌 그룹이 그 뭐 있지도 않았는데 7억 2천만 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돈을 빌리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돈을 빌리느냐? 그 채권자가 누구냐? 강 2008년도에 2억 5천만 원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걸렸던 그 사람한테 또 맞습니다. 돈을 갖다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강 사장 거기 정읍에서 사업을 제법 크게 하시는 분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냐면 무슨 산업 폐기물 뭐 그다음에 재생 골제도 하고 그 골제도 하고 그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고문 변호사 오래 하고 있어서 폐기물이나 이런 쪽 좀 아는데 거기가 지금 짭짤한데 골제가 골제도 그렇고 골제는 그냥 파문 돈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경법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있어가지고 폐기물 그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나름 그 보이지 않게 짭짤한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 강 사장이 2008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그 김민석 그 당시 전 의원한테 그 제공을 했는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강 사장한테 돈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이거는 생활비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생활비를 왜 받아요? 아니 뭐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예컨대 저한테 생활비로 2억 5천만 원 준다라고 하면 저는 낼름 받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혹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생활비 뭐 2억 5천만 원 뭐 더 받으면 더 좋은 거지 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 차장 같이 언론인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자금법. 정부 위반이죠. 그런데 김민석 의원 2008년도에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활비로 아무리 줬다라고 해도 야 어떻게 생활비로 2억 5천만 원 주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자금이다 해가지고 그때 유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는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그 징역 1년이 벌금 600만 원으로 확 떨어져요. 다운돼요. 왜 다운되느냐?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님이 굉장히 뭐 너그러우신 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정치적인 장래가 없었다라고 하면 1심 그냥 유지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나 봐.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실형하고 벌금형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형 선고를 받으면 10년?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요. 네. 그 다음에 벌금형을 받으면
5년. 5년으로 네. 그러니까 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이거는 그 뭐 벌금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선거권이 중요한 건데 아이 김민석 같은 사람 2008년이면 64년생이니까 44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4살부터 54살까지 피선거권 박탈해서 정치 못하게 하면 그럼 좀 아깝지 않냐 해가지고 에이 5년으로 깎아주자. 그렇다고 이거를 무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600이 확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은 2018년이에요. 88년 일입니다. 2018년이 딱 10년이 됐는데 또 사람은 똑같아요. 그 강 사장이 돈을 갖다 빌려주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그 2018년 4월 5일에 하루 만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린 것도 희한하지만 강 사장한테는 4천만 원 빌렸단 말이에요. 4천만 원 빌립니다. 4천만 원 빌리는 것도 희한해요. 어떻게 빌리느냐? 4월 11일에 두 차례를 빌려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아예 나 형 그 강 사장의 나이가 더 많아요. 형 나 돈 한 4천만 원 필요해. 아 그래 그럼 내가 4천 쏴줄게. 이러면 됐는데 갑자기 4월 11일에 형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또 몇 시간 있다 또 전화 왔어. 형 1,000만 원만 더. 또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12일이 지난 4월 23일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형 1,000만 원 더 필요해. 그랬는데 그날 또 몇 시간 뒤에 또 1,000만 원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빌리는데 무려 4번에 걸쳐서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빌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강 사장 입장에선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석이 내가 저 한번 키워볼 만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4천만 원 정도 내가 껌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천만 원 딱 줬는데 아차 하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 10년 전에 그렇게 괜히 생활비 줬다고 해가지고 얘 피선거권 날렸는데 이번에는 이걸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쓴 게 그게 계약서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위 계약서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계약서 내용 제가 살펴봤어요. 변제기가 언제냐? 2023년 4월이에요. 5년 이 5년이니까. 5년 동안. 18에다가 5를 갖다가 더하니까 20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제기가 5년씩이나 그다음에 1,000만 원 빌려준 사람들 계약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근데 변제기를 5년씩이나 하나? 제가 봤을 때 6개월 뭐 한 1년 이 정도 맥시멈 1년 아닌가? 근데 5년을 갖다가 그 변제기를 갖다가 했고 이자가 몇 퍼센트냐면 2%. 2.5%. 6%. 2.5%면요. 4천만 원 빌리면 연 이율 2.5%면 얼마인지 아세요? 연 1년에 얼마 갚으면 되는지 알아? 한 150만 원?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만 갚으면 돼. 네. 4천만 원 빌려가지고 저도 뭐 이것저것 뭐 은행 담보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막 그런데 은행 담보대출도요 2.5%안 줘요. 안 주죠. 지금 몇 퍼센트 주나? 한 4% 주나? 4%, 4.3%. 담보가 있어도 예, 담보가 우리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 담보를 담보를 내도. 해도 한 4%될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제가 그래도 신용도가 나쁜 편 아닐 텐데 마통도 뭐 한 5, 6% 되지 않나? 5% 돼요. 5.6, 5.7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그거 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안 빌려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줄 때가 있어요. 연결시켜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돈이 매우 급하다고 하고 이쪽은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제 주위에 이제 재력 있는 분들 딱 봤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한 15% 하겠습니다. 15%. 그래도 빌려야 돼요. 아, 거기에다 그 뭘 정도로 요구하느냐? 급하니까. 담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믿고 빌려주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제가 연대보증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죽었다 깨라도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야기 쭉 듣고 담보가 있네. 그러면은 저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자율은 한 15%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데 2018년이나 지금이나 뭐 그 상황 2.5%에 2.5%.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주면요 연이율 2.5%면 한 달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예컨대 구자령 변호사가 25만 원. 그
유 차장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연 이율 2.5%, 25만 원. 그 다음에 매달 이자 갚으세요. 그러면 유 차장은 구 변호사한테 한 달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아니야. 2만 원. 2만 원, 2만 원. 예. 2만 원에다가 2만 원에다 한 몇백 원 더 붙이면 왜냐면 12달이잖아. 그러니까 1년 이자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은 12로 나눠 봐. 그러면은 24만 원이면 2.4%가 낫겠네. 계산하기 쉽게. 네, 네. 한 달에 2만 원 주고 나 이자 갚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밥 사주면 되죠, 뭐. 그런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죠. 그런데 제가 돈 빌려줘 봤는데 만기가 지났는데 돈 안 갚으면요. 굉장히 막 그렇게 몇백만 원 안 돼도 되게 신경이 쓰여.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가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채권자들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분들이어가지고 변제기도 오랫동안 5년씩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이게 보니까 그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 1년에 2번 갚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50만 원, 12월 말에 50만 원 이렇게 갚았을 거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준 사람들은 6월 말에 12만 5천 원, 12월 말에 12만 5천 원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계약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황이 좀 재미있는 정황이 또 드러난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네네. 또 정황을 또 재미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1,000만 원씩 빌린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지난 12일에 김 후보자가 돈을 다 갚았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 받을 이자가 연 25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에게 김민석 후보자가 한 사람에게 갚을 이자가 1년에 25만 원인데 후원금을 1년에 받을 이자가 25만 원인데 이 이자를 받을 이자가 25만 원인데 후원금을 1년에 400만 원씩 냅니다. 네네. 그리고 A 씨는 2020년에 400만 원을 내고 채권자 또 한 사람 B 씨는 작년이죠. 2024년도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요. 1인 개인이 정치인에게 가장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5만 원인데 후원금을 500만 원을 내요. 자기 1,0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는데 1년에 후원금을 500만 원을 내. 이게 무슨 관계냐고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또 어떻게 또 이해하십니까? 그 김민석 의원이 네. 15대 16대 국회의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15대 때가 96년이고 96년. 16대 때가 2000년인데 2002년에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네. 거기까지가 화양연화했어요. 그렇죠. 그 김민석 의원의 그 다음에 쭉 오랫동안 굶었어. 그래서 2018년에는요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민주연구원장 정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민주연구원장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2018년 4월에는 그냥 민주연구원장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뭐가 되느냐? 다시 국회의원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초선 의원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2번 한 게 있기 때문에 3선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주 다시 전도 유망한 그 이전에는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네. 어떤 낙인이 찍혔었느냐? 김민석은 완전히 세됐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별명도 그런 별명이 그 있었죠.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김민석 의원이 DJ한테 발탁되고 가지고 약관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되고 40도 되기 전에 그 민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서 서울시장이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인데 서울시장에 낙선한 게 6월이에요. 2002년. 그런데 4개월 만에 당을 갈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 서울시장 후보에서 떨어진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0월 달에 국민통합 20일로 간단 말이에요. 정몽준 후보한테 가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그래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을 갖다가 앞두고 다른 당으로 딱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배신감은 무지무지하게 컸을 텐데 만약에 정몽준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은 아 김민석 후보 야 보는 눈이 있네 말 잘 갈아탔네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민석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그쪽 그 친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10년 간 거예요. 그게 그렇죠, 10년. 2002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국회의원 될 때까지 2020년까지 18년 동안 그러한 그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드디어 2020년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김민석의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은 2018년하고 2020년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저기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저한테 정 변호사 그 나 1,000만만 빌려줘 그러면은 그랬으면 2018년 같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제가 뭐 옛날에 돈도 띄고 뭐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돈 안 빌려드리는데 뭐 그 선배님이 뭐 그러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조금 거시기하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앞으로 정치적 위상이 완전 회복됐어. 저 같아도 400만 원, 500만 원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인 거고 2018년 정황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보려고 하면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한 그러한 정황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